참 이 벤투호 A매치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이대를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 월드컵 화요일 날 아유, 한일전 좋았어요. 전반에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하더니 후반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참 정종용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한일전인데 그 경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경기 컨셉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한일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전은 항상 우리 국민은 한일전은 나가자 싸우자 그냥 이 모드 아니에요. 참 이번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토너먼트고 어떻게든지 결과가 중요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이번에 일본보다 이틀 덜 쉰 데다가 우리가 로테이션 폭이 또 작죠. 그렇죠. 일본에 비해서. 거기다가 재밌는 건 또 경기장까지 이동하는데 버스를 타고 6시간 동안 왔어요. 폴란드가 폴란드가 2시간 타고 30분 운전을 쉬어야 하면 돼요. 30분 꼭 쉬어야 된대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운전기사들이 2시간 운전하면 30분 무조건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원래는 한 4시간? 뭐 3시간 40분 뭐 이 정도 거리인데 네. 6시간 또 오고. 그 선수들이 되게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은 여기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전반부터 공수전환이 많은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현재의 페이스, 체력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전환을 일단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비적으로 하고 적은 인원으로 역습만 던져놓고 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역습이 많아져서 공격 기회도 많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전반은 정말 인내심이 필요했던 그런 운영을 했거든요. 아마 정종영 감독도 생각보다는 근데 역습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본에게 점유율을 생각보다 많이 내줬어요. 그렇죠. 전반전에도. 조금 과하게 많이 내줬죠. 그렇죠. 사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민들이 한일전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도 이거는 사실 한일전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일본이라는 토너먼트의 한 팀과의 경기. 경기이다. 그러니까 그 팀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해서 그 팀에 맞게 그냥 우리는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네네. 그렇게 지금 선수들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이제 전술변화를 완전히 통해서 바뀌었죠. 일본을 완전 당황시키고 좋은 흐름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이제 승리까지 따냈기 네. 때문에 한일전 역사상 어찌됐든 이렇게 국제 월드컵 무대, 연령배 월드컵 무대에서 만난 게 뭐 2003년에도 만나긴 했었지만 한일전 사상 이렇게 전략적으로 네. 경기를 해서 이긴 경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정종용 감독이 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을 했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운영을 했죠. 저는 뭐 제가 중계할 때 장 의원님에 비하면은 제가 좀 다른 팀 경기들이나 이런 것도 좀 중계를 좀 했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20세 이하 월드컵을 봤을 때 정종용 감독이 거의 이 전술 변화에 있어서는 랭킹 1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 변화 혹은 이제 용병술 선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지금 조별리그 3경기도 그렇고 한일전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공통점을 보시면은 전반보다는 후반이 우리가 다 좋았어요. 맞아요. 더 좋았어요. 아르헨티나전 같은 경우는 전반도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에 비해서는 후반이 좋아졌고 와중에는 정종용 감독의 전술 변화라든가 선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게 맞아떨어지고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체력적인 핸디캡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전에는 좀 실리적인 컨셉으로 나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5-3-2 포메이션처럼 우리가 이제 내려앉는 시간이 맞아요. 길어졌는데 일본이 사실은 측면 윙백과 측면 미드필더 간에 만들어내는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5-4-1로 바꿨죠. 그렇죠. 공격 시엔 3-4-3, 네. 수비로 전환할 땐 5-4-1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4-1이었죠. 5-4-1로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측면에서 우리가 내려앉아 있는 실리적인 컨셉은 그렇다 치는데 점유율을 이제 70% 정도를 주면서 특히 일본의 강점인 측면에서 계속 일본의 2자 패스, 3자 패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강인 선수를 다시 2선으로 내려서 수비에 가세를 시키면서 5-4-1로 바꿨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판단도 일단 거기서는 괜찮다고 봤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또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결국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그거를 단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5-4-1이 된다 하더라도 또 공격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장 의원님이랑 이제 제가 다른 팀들 경기 알파신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5-3-2로 있다가 5-4-1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일본이 측면 공격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는 공격적으로도 뭔가 좀 수비적인 부담이 생기니까 공격적으로도 뭔가 조금
본인의 기량을 100%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고 공수 양면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 532와 541의 저 병행형 같은 저것을 아예 좀 4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백으로 바꿔야 두 줄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일본과의 측면 대결에서 공간적 열세나 숫자적 열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종용 감독이 바로 후반전 들어갈 때 4백 딱 만들면서 두 줄 세우면서 발빠른 또 엄원상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완벽하게 일본의 어떤 맞춤형 전략이 후반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중계하면서. 정종용 감독이 정말 그 전술 이론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이다. 요즘 유소년 사실 오래 지도하려면은 요즘은 공부 안 하고는 유소년 지도 절대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정종용 감독이 공부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경기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강점이 어디고 우리가 지금 약간 위험해 보이는 부위가 어디고 그렇게 이 부위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술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이론적인 어떤 시각이 정종용 감독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2에서 541에서 442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장 의원님도 격찬을 하셨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국제대회에서 봤던 손가락에 꼽을 만한 아주 합리적인 전술 변화. 거기에 결국 일본이 녹아내렸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16강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이제 8강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8강의 상대가 세네갈이에요. 네. 정종용 감독 칭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감독들은 경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기 이른바 컨셉입니다. 네. 경기 컨셉을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경기를 어떤 컨셉트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동안 지금 1, 2, 3차전 또 16강전까지 해서 경기 컨셉이 딱딱 들어맞았어요. 포르투갈전도 내용적으로는 컨셉이 나쁘다고 본 건 아니었거든요. 경기 컨셉을 잡으려면 일단 상대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렇죠. 상대가 어떠한 전술로 임하고 어떠한 컨디션이고 주축 선수의 성향은 어떻고 경기 전후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플랜인지를 명확하게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쪽이 그 맞춤형 경기 컨셉이 나옵니다. 우리 플레이만 잘해가지고는 쉽진 않죠. 그래서 다시 컨셉이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일단 우리 상황입니다. 상당히 선수들이 지금 지쳐 있죠. 그쵸. 체력적으로. 지금 주축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 휴식일이 워낙 짧습니다. 세네갈 선수들은 지금 경기를 뛰는 거 보니까 나이지리아전도 그렇고 아직 체력적으로 우리만큼 그렇게 떨어져 있진 않아요. 네. 그리고 세네갈은 결정적으로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에서 대폭 로테이션을 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세 번째 2승을 했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거든요. 체력 세이브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상대 세네갈이 기본적으로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하지만 제가 경기를 보니까 수비 밸런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 다보 감독이, 유스프 다보 감독이. 그리고 간헐적으로 상대가 이제 내려서게 되면 측면 풀백들은 공격력도 갖추고는 있어요. 오른쪽 수비수인 이 맨체스터 시티 18세 이하 팀 소속입니다. 디온코우 선수. 이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 오른발 크로스 능력도 상당히 좋고 왼쪽에 술레이망 아우 선수 역시 왼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은 공격력이 있는 선수인데도 수비에 대한 조심성도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두 명의 미드필더를 놓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문제는 이제 2선의 3명과 원톱 바지 선수가 있어요. 이름이 바지입니다. 네. 우리 윗돌이 수비들이 어딨나요? 진짜 바지끄랑이 잡고 죄송합니다. 잘 수비가 장신 공격수예요. 뭐라 그래요? 윗돌이 어디 있냐고요. 되게 웃긴데 다시 한 번에 그렇게 솔직하게. 네. 윗도리는 어딨나요? 네. 최전방 공격수는 이름이 네, 벌써 얼굴 바지입니다. 빨개져서 네.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2선 자원들이 개인 능력들이 아주 좋아요. 네. FC 매츠 소속으로 프랑스 2부 리그에서 올 시즌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이 니아네 선수가 있습니다. 이브라이마 니아네. 이 선수가 원래 최전방도 보고 좌우 윙포드도 보는 선수인데 상당히 움직임이 유연하더라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네. 힘도 좋고 기술적인 능력도 좋고 슈팅 능력, 프리킥 능력 다 좋은데 움직임이 상당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이 선수는 왜 공격수와 윙포드 2선 자원을 다 병행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왼쪽에 아마도 사냐 같은 선수 네. 이런 선수도 상당히
아주 순발력이 좋고 오른발 양발을 쓰지만 오른발로 들어가면서 움직임 뭐 돌파력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뒷공간 움직임이나 거기에 바지 선수는 키가 1m 92cm인데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유형의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떨궈주기를 잘하죠. 예, 제공권이 있고 또 포스트 플레이를 나름대로 잘하면서 그 이선에 있는 공격형 필더인 시스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 같은데 이 선수의 이선 자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팀을 상대할 때는 이선 공격진들과 최전방 원톱 이 4명의 공격진들의 움직임을 1대1에서도 잘 막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협력 수비를 통해서 수비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도 컨셉을 계속 그래왔지만 네네. 여전히 강팀을 상대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냥 현재 멤버로 들어가기에는 워낙 피지컬 능력들이 그렇죠. 지금 현재 좋은 상태예요. 세네갈이. 우리가 후반에 반전을 일으키기에도 힘에 조금 버거울 수가 있다. 결국은 그동안 안 썼던 선수들을 이번엔 좀 써야 된다. 거기에는 뭐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있겠죠. 이번 대회 조금 부진하지만 전세진 같은 선수도 진짜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 좀 으쌰으쌰 해봐야 되고 네. 엄원상 같은 선수, 고재현 뭐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뽑힌 이규혁, 윙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대회에서 잘 활용이 안 됐던 선수들도 이번에는 써서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등하게 상대가 완전히 공격수를 많이 끌고 와서 들어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1대1에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워낙 이 선수들이 탄력들이 좋고 그렇죠. 힘이 좋아요. 스피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강인 선수에게 최대한 체력 소모를 줄여주면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수비 왔다 갔다 하는 전술 없이 딱 하나 또는 2개 볼 수 있게. 역시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세네갈이 물론 이제 수비 밸런스도 장 의원님 말씀처럼 아주 무리하게 모두가 막 공격으로 무턱대고 올라오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도 좋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세네갈의 경기를 보면 일단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실점을 또 개인-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네갈은 어떤 팀도 여태까지 세네갈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또 위협하거나 하질 못했어요. 그만큼 뭐 세네갈이 지금 뭐 유럽 폴란드와도 만나보고 콜롬비아하고도 만나봤습니다만 세네갈이 다 이길 자격이 있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대회는 지금 저도 사실은 참 포르투갈과 프랑스가 이름값만으로 봐서는 액면가 우승 후보 양강입니다 했는데 그게 아주 무색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포르투갈은 빨리 집에 가고 프랑스도 이제 집에 가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뭐 지금 다 집에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 좀 있는 나라 로서는 뭐 이탈리아만이 어떻게 보면 지금 8강에 와 있는데 근데 이탈리아도 사실 20세 이하 월드컵 성적은 별로인 나라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8강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한 라인업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요. 저는 세네갈이 8팀 가운데서도 상당히 센 팀과 우리가 만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값이 소용없고 이번 대회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 팀이냐가 중요한 건데 세네갈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번 대회에 잘하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선수 설명이 다 맞는데요. 특히 니안의 선수 상당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운동 능력 아유, 여기에 유연성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예측 불허 상황을 이 선수가 잘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가 속게끔 굉장히 유연성 있게 방향 전환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우리 수비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장 의원님이 협력 수비로 막아야 된다 그 기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력 수비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파울 조심. 네. 그 세네갈이 페널티킥도 많이 얻어내는 팀이거든요 이번 대회.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니안의 선수가 정말 수비수를 순간적으로 농락을 잘해요. 그러다 보면 역방향 갑자기 걸려가지고 이제 수비가 발 걸고 이런 상황에서 페널티킥 막 이렇게 돼버리는 장면들이 영리해요. 많거든요. 장 의원님 말씀처럼 파울하지 말고 그래도 협력으로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지금 이제 골 제일 많이 넣고 있는 사냐 선수, 사냐 선수. 네, 바카리 사냐 선수가 아닙니다. 아마두 사냐입니다. 아마두 사냐 선수인데 이 사냐 선수는 니안의 선수만큼의 어떤 운동 능력과 순발력과 유연성을 겸비한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닌데 이 사냐 선수는 그 대신 그 뒷공간 돌파에 굉장히 뒷공간 능해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뒷공간을 파는 순발력이 또 매우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인방, 공격 4인방, 원톱을 비롯해서 2선 3명까지 이 4명이 세네갈이 위력적인 이유가 조화가 굉장히 또 좋아요. 그러니까 4명 선수들의 특성이 각각 뚜렷하고 요게 겹치지 않으면서 아주 이게 그러니까. 조화가 잘 일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사냐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플레이가 맞냐면
특히 이제 미드필드 쪽에서 동료가 볼을 잡았을 때 센터백과 측면 수비 사이의 공간, 이른바 우리가 하프 보통 스페이스. 하프 스페이스라고 그걸로 말하는 돌아뛰잖아요. 하프 스페이스로 돌아뛰는 뒷공간 돌파. 요게 이제 사냐 선수 전문이에요. 네. 우리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5-3-2나 5-4-2를 쓰게 되면 사실 4백 쓰는 팀보다는 수비수 사이의 공간이 좀 적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수비 라인이 높이 올라와서 뒷공간을 주는 경우에는 사냐 선수는 언제든 그 수비수들의 사이 공간으로 돌아뛰는 동작을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 한 번 찌르면은 워낙에 발이 빨라서요 쉽사리 또 못 잡아요. 그래서 정호진. 그렇죠. 사냐 선수의 그런 이선으로부터의 움직임을 사전에 좀 제어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호진 선수가 좀 정호진 많이 이렇게 해줘야 몸 되는 좋은 몫이에요. 선수들 쭉 중용해요. 지금 정원진 선수가 제가 보면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네갈은 양 윙포워드들한테 일단 굉장히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이제 바지 선수, 그리고 그 약간 쳐져서 뛰는 시스 선수도, 요 가운데 선수들은 또 무슨 특성이 있냐면은 기본적인 발재간도 어느 정도 있지만 둘 다 체격 조건이 좋아요. 니안에도 체격 조건이 좋아요. 니안의 선수는 뭐 체격 조건도 좋으면서 이제 그 돌파와 이런 그러니까 순발력이 되는 선수. 사냐만 빼면 사냐만 1m 73이고요. 프로필상으로 보면 니안에가 186, 네. 시스가 187, 바지가 192. 그러니까 사냐 빼고는 다 186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성 그게 입장에. 상당하네요, 진짜. 네, 그 탄력과 이 운동 능력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좋다는 건데, 이 특히 가운데 있는 선수들 두 명은 키가 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제공권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 윙포워드들이 여태까지 또 좋은 활약을 펼치는 이유는 가운데 선수들이 수비수들을 끌어당기면서 여기서 투입된 볼들을 잘 떨어뜨려줘요. 그게 이제 양쪽으로 분배가 될 때 순간적으로 수비 숫자가 약간 적어지는 상황에서 개인 능력 좋은 윙포워드들이 또 뭔가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 경기는 우리가 체력 문제도 있지만 세네갈에게는 일단 뒷공간을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역시 일본전 같은 실리적인 컨셉으로 출발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공격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이제 발끝으로부터 이제 한 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노릴 수 있는 공간은 결국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세네갈이 마구마구 이제 윙백들도 올라오지는 않는 팀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저도 그거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아우 선수라든가 디운쿠 선수가 양 윙백이 그래도 올라와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이 팀이 크로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3백을 안 쓰면 워낙 키 큰 선수들이 많고, 허리 라인의 디안의 선수도 1m 90이죠. 센터백 시세라고 또 있어요. 술레이망 시세도 1m 90이에요. 근데 셋피스 상황에서는 더 그렇지만 윙백들 올라가서 크로스 올리면 우리가 3백에 또 키 큰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야 되고, 오세훈 같은 선수 가담을 빨리 셋피스 같은 경우는 해야 되고 뭐 하는 상황인데 많이 힘들어요. 코너킥이 됐든 셋피스든 크로스가 됐든. 근데 이 윙백들이 아마 우리나라 분석을 하면 좀 얼리 크로스들을 많이 올라올 올릴 거예요. 거예요. 얼리 크로스를 많이 올리니까 거기 공중볼 대처들을 하려면 우리는 조금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공격하냐? 그래도 디운쿠와 아우가 올라올 거니까 이강인 선수라든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반드시 이 선수들의 뒷공간 쪽으로, 측면 뒷공간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해주는 동료가 하나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강인 선수가 빨리 줄 곳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하이 공격을 하기가 일본보다 쉽지 않은 상대예요. 알겠습니다. 세네갈 분명히 만만치 않은 상대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나라 조별리그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8강까지 왔거든요. 4강까지 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